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히고 부양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이산 가족 재결합을 포함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협력하고 오는 가을까지는 변이 코로나19에 특화된 4세대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우선순위 1B단계인 택시 운전사와 식당 직원 등 일선 필수 근로자들로 확대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등의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이 25%에서 35%로 완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1만 4,437명 늘어난 2,651만 7,212명, 사망자는 3,406명이 들어 44만 9,48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7,949명이 늘어 143만 6,788명, 사망자는 177명이 들어 4만 3,982명, 뉴저지 확진자는 3,150명이 늘어나 70만 3,496명, 사망자는 71명이 들어 2만 1,584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82명이 늘어 25만 7,004명, 사망자는 24명이 늘어 7,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의 통화에서는 부양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공화당이 제안한 부양책은 규모가 너무 작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일 민주당 상원 지도부와의 비공개 통화에서 당초 자신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밀어붙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의원들과 2시간여 동안 면담하고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통화에 참여한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제안한 부양책이 너무 작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직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억 9천억 달러 부양안을 지지한다면서 공화당의 제안이 불충분하고 작은 규모의 부양안 위험이 큰 규모 부양안의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야기되는 구제 부족과 경제 여파가 재정 적자 위험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원에 이어 상원은 이날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대한 절차 투표에서 50대 49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의회는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을 포함한 22억 달러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반대할 것에 대비해 예산 조정권도 행사할 방침입니다.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면 개별 예산안을 각각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공화당과 50석 동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동률일 경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고 법안 통과가 가능합니다. 2일 상원이 본회의에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첫 이민자 출신 국토부 장관이 나온 겁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난민 이산 가족 재결합을 포함한 이민 관련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2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산 가족이 된 난민 가족의 재결합을 포함한 행정명령 3건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망명과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국경에서 이산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레칸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분리 수용하고 부모들 중 일부를 강제 추방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전 행정부가 저지른 도덕적, 국가적 수치를 되돌려 놓을 것이라며 국경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낸 아이들을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국경 이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역효과를 일으킨 이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반이민 정책을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고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선 평가와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 노력 중 일부는 이전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으로 야기된 피해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즉시 행동하고 싶지만 전략적인 정책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가운데 미국은 마스크 등 개인 보호장구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필수 물자를 외국에 의존하는 데 우려가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과 필수 의약품에 대한 중국 등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할 방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정보 조달 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대부분을 포함해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취약성을 메우는 선제적 조처를 개발할 것이라면서 행정부는 현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의 목표가 정부 민간 공급망을 보호하고 장래의 공급 부족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국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술과 필수 의약품, 광물 등에 대한 중국 등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의 골자는 몇몇 기관의 핵심으로 분류된 공급망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다만 행정명령이 언제 내려질지는 불분명하고 일단 핵심 영역이 정해지면 특정한 조치를 기관들에 명령하는 내용이 포함될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9.11 테러 당시와 유사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회와 구성원들이 직면한 심각한 보안 위협을 고려할 때 보호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일 낸시 펠로시 의장은 하원 의장 공식 홈페이지 공개 서한을 통해 지난 1월 6일 테러리스트 무리에 관한 진상과 원인, 보안 검증과 보고를 하기 위해 9.11 테러 당시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단 지지자들이 중심이 된 지난 의회 난입 사태는 역사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일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번째 탄핵 소추로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펠로시 의장은 의회와 그 구성원들이 직면한 심각하고 현존하는 보안 위협을 고려할 때 기관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긴급 추가 자금 법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의회 시설과 그 속에서 일하는 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민주주의의 심장인 의회 보호는 우리가 대표할 이들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서한에서 향후 의회 보안 조치에 관해서도 상세히 알렸습니다. 의회는 전문가를 통해 오는 3월 5일까지 의회 내 병력 지휘 통제와 작전 태세 등 의회 내 보안 상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옥스퍼드대와 협력하고 오는 가을까지는 변이 코로나19에 특화된 차세대 백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네 판갈로스 아스트라제네카 부사장 겸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총괄은 오늘 로이터 통신을 통해 옥스퍼드대와 협력하고 오는 가을까지는 변이 코로나19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판갈로스 부사장은 겨울이 오기 전까지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며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 연구 등을 준비하는 데 무척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이가 또 출현한다면 제약사들은 변이 코로나19에 더욱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고 이는 기존 코로나19 백신 개발보다 더 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각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출현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변이의 효과적인 백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존 코로나19 백신도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된 차세대 백신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제 우선순위 1B단계인 택시 운전사와 식당 직원 등 일선 필수 근로자들도 백신 접종이 허용됩니다. 이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우선순위 1B단계의 택시 운전사와 식당 직원, 발달장애 시설 직원 등 일선 필수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허용할 수 있도록 각 로컬 정부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각 로컬 정부가 백신 접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 접종을 허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지사는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소식으로 앞으로 3주간 뉴욕주의 백신 공급량이 20% 증가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 대상 확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앞서 브리핑을 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주정부에 오늘 14일 실내 영업 허용에 앞서 식당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 식당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즉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시 중고등학교의 등교 재개 계획은 이번 달 내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며 자세한 계획은 2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 수 등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 기준 뉴욕주 전체 입원 환자 수는 8,000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 수 등 주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런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뉴욕주에 내려진 제재 조치가 더 빠르게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뉴욕주 전체 입원 환자 수는 8,000명을 조금 넘어 지난 2주 전 9,273명보다 14%가 감소했습니다. 뉴욕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주 동안 입원율은 5% 감소했고 사망자도 6%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율도 24%가 감소했고 25일 동안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율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율이 높은 브롱스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공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브롱스 양키 스타디움에 마련되는 초대형 백신 센터를 지역 주민들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종의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등의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이 25%에서 35%로 완화됩니다. 저녁 10시 영업 제한도 해제됩니다. 뉴저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식당, 체육관 등 실내 수용 인원 제한을 25%에서 35%로 완화합니다. 오늘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감소 등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수용 인원 증가는 카지노와 체육관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레이션 비즈니스와 미용실 같은 개인 관리업에도 적용됩니다. 또 저녁 10시까지로 한정하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합니다. 단 타운이나 카운티 등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종교의식이나 예배, 결혼식과 정치활동 및 추도식에 대한 실내 모임 제한도 25%에서 35%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최대 인원은 150명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의 방역 시스템이 잘 작용할 것으로 믿는다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의 2020년 평균 재산세가 $9,000를 넘어섰습니다. 뉴저지주의 평균 재산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매년 오름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저지 101.5 라디오가 1일 보도한 2020년 뉴저지 타운별 재산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 평균 재산세는 $9,111로 전년보다 1.8% 인상됐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의 총 565곳 타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인 191곳의 평균 재산세가 $10,000를 넘었습니다. 또 전년 대비 5%가 넘게 인상된 타운도 32곳이나 됐습니다. 대다수 한인 밀집 타운들 역시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인상폭이 가장 큰 타운은 잉그로드 클립스로 전년보다 7% 이상 올라 15,16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레오니아가 13,497달러로 인상률 3.9%를 기록하며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팰리세이즈 팍은 처음으로 평균 재산세가 $10,000를 넘었지만 인상률은 0.3%로 다른 한인 밀집 타운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었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평균 재산세가 가장 높은 타운은 테너플라이로 21,5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에 버겐 카운티에서 재산세가 가장 비쌌던 알파인은 1.9% 낮아진 21,059달러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70곳 타운 가운데 재산세가 전년보다 낮아진 곳은 알파인과 리츠필드 팍, 이스트 러더포드 3곳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소환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케빈 폴커너 전 샌디에고 시장이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폴 커너 전 샌디에고 시장은 뉴섬 주지사에 대해 우리를 실망시켰다며 캘리포니아주를 재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have to have a process that is based on science. That's not what we have seen. Case in point, shutting down outdoor dining with absolutely no science behind that it continued to the spread of outdoor transmission. 또 노숙자 사태와 실업수당 사기 스캔들을 강조하는 트윗을 통해 뉴섬 주지사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폴 커너는 경선 출마를 예고했고 지난달 뉴섬 주지사와의 경쟁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사태 대처 과정에서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운동 청원은 현재 130만 명이 서명했고 목표치인 15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롱비치 지역의 대형마켓 2곳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위험수당, 이른바 히어로페이를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유통업체 크로거사는 롱비치시가 최소 120일 동안 마켓 직원들에게 시간당 추가로 $4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인해 랄프스와 푸드포레스 등 마켓 2곳을 오는 4월 17일까지 모두 영구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로거는 성명을 통해 롱비치시의 결정은 전통적인 협상 방식을 넘는 월권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일부 마켓 직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식품협회는 마켓들이 팬데믹 동안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LA시 의회도 마켓 근로자에 대해 시간당 $5의 위험수당 지급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어 이번 마켓 폐점이 관련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폐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금화와 은화 수요가 급증해 수급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화 판매는 전년보다 258%, 은화 수요도 28% 증가했고 올해도 금화, 은화에 대한 대량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폐국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금화와 은화 수요가 급증했지만 동시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장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시험 모델이 착륙 시도 중 폭발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5분 스페이스X 스타쉽 최신 프로토타입인 SN9이 남부 텍사스에 있는 발사기지에서 발사됐지만 이륙 6분 30초 만에 커다란 불덩이에 휩싸이며 땅과 폭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스페이스X는 화물 및 최대 100명을 달과 화성에 실어 나르겠다는 목표로 스타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대만계 미국인 앤드류 양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앤드류 양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주말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오늘 코로나19 신속 검사를 거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벼운 증상은 겪고 있지만 괜찮은 상태고 기분은 좋다며 선거운동에 복귀하기 전까지 격리 상태로 공중보건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내 국제우편물 처리 시설에서
총 13만 6천 달러 상당의 위조 지폐를 확인하고 국토안보부와 비밀 수사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2개의 소포가 지난달 말 중국에서 발송됐고 세관 검사 과정에서 위조 지폐가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포에서는 100달러권 957장과 50달러권 44장 등 총 9만 7,900달러 상당의 위패가 나왔고 두 번째 소포에는 100달러짜리 위패 384장이 발견됐습니다. 총 13만 6,300달러 상당의 금액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4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한 가운데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